이탈리아 문명 여행 제4강은 포에니 전쟁과 시칠리아입니다. 자, 먼저 시칠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칠리아는 가본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본 유럽의 지역 중에 아주 강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죠. 그런데 시칠리아는 참 제가 강추하는 이유가 여러 시대의 유적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러 도시를 제가 동그라미 해놨는데요. 맨 위에가 팔레르모라고 하는 이 시칠리아 주의 주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카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가 시칠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고요. 유럽 여러 도시에서 이 두 도시로 비행기가 다녀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가게 되면 뭐 로마를 거쳐서 팔레르모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바이를 거쳐서 카타니아를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열흘 동안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요. 팔레르모 거쳐서 왼쪽으로 시계 반 바퀴로 돌면 쭉 이제 제가 별표를 해놨죠. 여기 한번 요거 따라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스타, 셀리논테, 신들의 계곡, 터키의 계단, 엔나, 그다음에 체팔루, 시네마 천국의 촬영지가 체팔루예요. 엔나라는 도시도 시칠리아 중간에 배꼽 같은 도시인데 여기도 엄청나게 역사적 사연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빌라 로마냐, 그다음에 타우르미나. 그러니까 이곳에 맨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이 페니키아인들, 그다음에 그리스인들, 그다음에 로마인들, 노르만인, 스페인인, 프랑스인,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계속 받아온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운명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워낙 서지중해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에 그랜드 투어를 떠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로마까지 왔다가 거기서 좀 1년쯤 놀다가 나폴리를 거쳐서 여기 시칠리아의 팔레르모까지 배 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케치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괴테는 아마추어 화가였어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이런 스케치를 많이 남겼는데요. 이게 팔레르모예요. 괴테가 남긴 말 중에 시칠리아를 보지 않고는 이탈리아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꽤 좀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그래서 팔레르모에 가면 가장 중요한 두오모 성당이 있죠. 근데 이 성당은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성당과 비교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 바로크도 있고요, 고딕 스타일도 있고, 근데 특히 아랍식 문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본격적으로 지은 사람들은 아랍 시대 사람들이 기초를 했고 그 위에 노르만인들이 짓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바로크식으로 좀 개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죠. 도모 상당. 그리고 이 팔레르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몬레알레라고 하는 곳에 가면 비잔틴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성당이 있죠. 여기 성화를 보면 아, 이게 비잔틴 시대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칠리아는 한때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또 팔레르모에서 이제 차를 타고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신들의 언덕 아그리젠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콩코르디아 신전, 오늘날까지 거의 원형을 보존한 채로 남아있는 곳이죠. 근데 흔히 이곳을 신들의 계곡이라고 불러요. 아그리젠토라는 곳인데 언덕 위에 그러니까 신전이 몇 개가 있거든요. 7개가 있는데 왜 이곳을 신들의 계곡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신들의 계곡이 아니고 신들의 언덕이라고 불러야 맞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제 마음대로. 흔히 이곳을 신들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그리젠토. 또 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그랬죠. 시칠리아의 배꼽 같은 곳이 엔나라는 곳인데 그곳은 해발 500m 위에 성체가 있는 곳인데 그 엔나 부근에 페르구사 호수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를 썼는데 그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이 그리스 신화의
그 페르세폰의 납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뭐 유럽인이라 모를 수 없는 그런 신화의 장면인데요. 페르세폰에는 제우스의 딸이죠. 근데 하데스가 결혼하려고 페르세폰을 여기 페르구사 호수 근처에서 님프들과 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을 납치해서 데리고 지하로 가죠. 그래서 아내로 삼죠. 그게 바로 페르세폰의 전설이 남아있는 여기 엔나 부근 곳이었습니다. 페르세폰의 납치라고 하는 베르니니의 조각품이 보르게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시칠리아 동쪽으로 가면 가장 컸던 도시 시라쿠사가 있죠. 아테네가 몰락한 이후에 한 200여 년간 최대 전성기를 누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테네가 시라쿠사랑 싸워가지고 여기 패하죠. 그래서 아테네 몰락이 이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서지 중에 가장 최대의 도시였던 시라쿠사가 있습니다. 시라쿠사의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두오모 광장이죠. 여기 두오모 성당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 사실 이 성당은 바로크 시대에 지어진 거긴 한데 요즘 오늘날 이 광장이 유명해진 건 영화 때문이에요. 말레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모니카 벨루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여배우 중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활약했던 영화인데 2차 대전 시절에 여기 시칠리아의 이야기를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오모 광장이 오히려 성당보다는 이 영화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 거, 말레나. 유명한 유적지가 그리스식 극장, 그다음에 디오니시오스의 귀라고 하는 채석장이 있죠. 제가 한 30여 개 도시의 극장에 가봤는데 이 시칠리아에 있는 고대 극장이 규모로는 거의 뭐 최대일 정도로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데 원래 있는 바위산을 그대로 깎아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 같은 것들이 지금도 그냥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요 채석장이 있는데 요 채석장은 귀처럼 생겼죠. 그래서 디오니시우스의 그 귀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인공으로 파 가지고 그 안에 있던 대리석들을 무슨 성체에 짓는데 섰기 때문에 이런 동굴 같은 게 생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라쿠사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타오름이나 고대극장이 있는데 여기 타오름이나 고대극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았을까 쓸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유럽인들이 여기 여름 휴가로 많이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제가 봐도 이 타오르미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시칠리아 여행기를 남겼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시칠리아에서 하루만 지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구경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타오르미나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저도 이 모파상처럼 시칠리아에서 단 하루만 머문다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이 타오르미나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흰 구름이 있는데 거기 그 에트나산이 있거든요. 눈이 이고 있는 에트나산이 있고 그 왼쪽에는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요 극장은 해발 200m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참 아름답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여기 극장에 이 계단에 앉으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 타오르미나가 또 왜 아름답냐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타오르미나는 해발 200m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엔 낙소스라는 도시가 원래 있었어요. 에게해에 낙소스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낙소스인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곳을 개척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바닷가에 도시가 있으면 그 해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해발 200m 위에다가 도시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타오르미나가 이제 중요한 고대 도시였고, 그리고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200m 정도는 해적들이 금방 올라오니까 안 되겠던지 사람들이 또 그 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해발 500m 위에다가 카스텔 몰라라는 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카스텔 하면 성체란 뜻이죠. 그래서 몰라 성체에 이렇게 집들을 지었는데 지금도 저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조그만 차를 빌려 가지고 저기를 굽이굽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곳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해수면의 낙소스, 200m의 타오름이나 500m의 가스텔 몰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기를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시칠리아로 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에트나라고 하는 활화산이 있어요. 바다에서 우뚝 솟은 3000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산이죠. 오늘날에도 가끔씩 폭발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 에트나산 밑에 있는 도시가 까따니아라는 곳인데
예전에도 한번 중세 시대에 폭발을 해 가지고 도시가 거의 덮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카타니아는 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의 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땅이 좋아서 이곳을 벗어날 수는 없고 지금도 활화산이긴 한데 심각하게 폭발하진 않으니까 이 도시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로 올라갔죠. 여기 관광지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참을 이 차를 타 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뭐 한 500 미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2,000 미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위에는 스키장이 있는데 스키장에 가면 다시 이제 가이드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좀 탱크같이 생긴 버스를 타고 이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가이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인제 한 150 미터를 걸어 올라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죠. 뭐 여기 오른쪽에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좀 되게 추운 모습으로 있었죠. 예, 제가 여기 갔었습니다. 영하 25 도에 예, 가이드 투어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추울 줄 예상을 못해 가지고 따뜻한 옷을 준비를 못해 가지고 좀 추웠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예, 기억에 남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트나산이었고요. 자, 시칠리아의 북쪽으로 가면 체팔루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시네마 천국의 촬영지로 유명해졌습니다. 되게 이뻐요. 바닷가에 아주 조그만 도시로 집들이 아주 뭐 야트막하게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화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경향이 있죠. 자, 이 시칠리아를 쭉 한번 사진으로 여행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시칠리아와 관련된 이제 로마 역사를 이야기를 해보죠. 로마가 라틴이라고 하나 조그만 곳에 출발해 가지고 북쪽에는 에트루리아를 또 한 3세기경에 이기고 그다음에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하는 여기 카푸와 네아폴리스, 레기움, 타렌툼 여기 이쪽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을 하고 싸워서 이기죠. 그러고 나서 국가의 팽창을 하게 됐던 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가 기원전 264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자 로마는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처럼 도시국가체로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고 원래 농업국가였는데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바도 남쪽을 다 영유를 했으니까 다음 차례는 그 지역에서 이 가장 좋은 땅이 이 시칠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칠리아를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칠리아를 포함한 서지 중의 패권은 카르타고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도시국가가 갖고 있었죠. 이 카르타고는 동쪽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이곳에 영유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저 페니키아가 출발점이긴 해도 식민지 관계는 아니고요. 그냥 떠나와서 이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쪽으로 와서 더 화려한 역사를 만들었던 게 이제 카르타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시칠리아의 전리품을 노린 로마가 이제 점점 팽창을 해가지고 짱을 보고 있는데 마침 메시나라고 하는 시칠리아하고 그 반도하고 사이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로마한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여기 시라큐사랑 분쟁이 붙었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는 기회만 보고 있다가 요때구나 하고 군대를 보내요. 여기 레기움하고 메시나하고 사이에 한 바다가 한 2km쯤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당시에 이 해상 패권은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가는 거예요. 밤을 이용해 가지고 몰래 건너서 시칠리아에 상륙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서지 중의 패자인 카르타고와 로마는 쟁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시칠리아를 노린 제1차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 문제는 로마는요 본래 농업국가였고 육군이 강해요. 근데 해군의 전통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육지에서는 로마가 이기지만 결국은 바닷가에 도시를 주로 갖고 있는 이 카르타고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바다에 싸워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나폴리 같은 데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군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로마인들은 요 카르타고 사람들만큼 배를 잘 다스릴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은요. 요 해전을 어떻게 했냐면 밑에 이제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좌측에 배를 잘 조종해 가지고 적의 배 옆구리를 확 들이받는 거예요. 배 맨 앞에다가
그 철이나 황동 이런 걸로 흉곽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배를 옆구리를 들이받으면 배가 부서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병사들이 물에 빠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기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로마는 이 배를 정교하게 카르타고 배에다가 부딪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계속 졌죠. 그리고 중간쯤에는 로마 해군이 폭풍을 만나서 전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빠져 가지고 전멸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배를 잘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끊임없이 자신들의 해군을 실력이 강하도록 뭐 연습도 많이 하고, 이 마그나 그라키아에서는 여러 도시 국가들을 좀 이렇게 쪼아 가지고 배를 많이 만들도록 해 가지고 해군을 유지시켜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로마 군단은 엄청난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당시에는 로마 육군을 이길 만한 자가 없다라고 흔히 평이 됐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가 혁신을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여기 사진에서 보면 왼쪽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아니면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가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육군이에요. 이들은 방패를 똥군 방패를 썼고요. 물론 이제 모자를 썼죠. 예, 헬멧을 쓰고 긴 창을 들었죠. 그래서 그리크 팔라크스라고 하는, 여기 마케도니아의 보병의 모습이 이래요. 긴 창을 들고 전진을 했던 거죠. 발장을 맞춰가지고 전진했었는데, 그리스의 팔라크스는 평원 지역에서는 싸움이 잘 돼요. 1대1로 딱 붙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 반도는 이렇게 평원지가 드물고 대부분 구릉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대형을 갖추고 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에 살던 삼리움족을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혁신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육군이 바뀌게 된 건데요. 오른쪽의 사진들처럼 로마 군단은 좀 바뀌었죠. 방패가 좀 커졌고 창이 짧아졌고 훨씬 더 촘촘하게 서가지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로마 병사의 모습인데요. 오른손에 든 게 필름이라고 하는 창이에요. 근데 이 창은 우리가 보통 창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으로 막 찌르는,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필름은 그렇게 찌르는 용도가 아니고요. 멀리서 적의 방패를 향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필름 요 창의 앞이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창을 멀리서 던지면 적의 방패에, 보통 적들은 이제 나무로 많이 쌌는데 나무 방패에 꽂혀요. 그리고 창이 휘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방패를 들 수가 없는 거, 무거워지니까. 적의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필름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칼도 되게 짧은 칼을 썼어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긴 칼을 휘두르면 방패가 걸쩍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큰 방패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적의 옆구리를 찌르는 걸로 이 단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방패를 아주 크게 만들죠. 그리고 방패 한가운데 동그란 게 박혀 있잖아요. 그 동그란 거를 가지고 적을 때리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로 몸을 확실하게 가리고 철갑 갑옷을 두르고 그다음에 헬멧을 쓰고 정강이 보호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적의 군단과 여기 이제 마주치면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필름을 던져요. 그러고 나서 적의 방패를 무력시키고, 그럼 계속 적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패를 쓰면서 글라우디우스로 뭐 적의 목을 치지도 않아요. 그냥 옆구리만 계속 찌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로마군이 최강이 되었던 거고. 자, 그러면 시칠리아에서 페니키아군과, 아니 카르타군과 계속 싸웠는데 해군이 약해가지고 졌다 그랬잖아요. 계속 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길 거냐라고 해가지고 로마 지휘관들이 머리 썼어요. 자, 우리 배는 이 정밀하게 적의 배를 흉곽으로 옆구리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처까지만 가면 어떻게 했냐면 이 코르부스라는 거를 뱃머리에 달았어요. 이 코르부스는 우리말로 하면 까마귀 모양, 까마귀라고 불렀어요. 이 까마귀 같은 걸 배에다가 딱 단 다음에 근처까지 가면 그게 사다리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육군처럼 싸우는 거죠. 근데 육군은 로마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카르타고에 노젓는 사람이나 병사들은 용병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전투를 싫어해요. 용병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몸을 사는 경향이 있는데 로마군은 전원이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용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르부스가 적의 배에 딱 꽂히면 이 다리를 건너서 로마군이 카르타고의 함선을 건너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겼던 거죠.
로마 해군이 혁신하는 바람에 결국은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아주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상 패권을 쥐자마자 시칠리아 전체를 영유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도시가 바로 시라큐사죠. 자, 그러면 시라큐사의 인물은 누구냐?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우리가 유레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과서에 나온 인물. 이 사람이 로마군이 쳐들어올 당시에 그 시라큐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과학자, 수학자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거기 이제 군주의 뭐 보조하는 그런 학자였던 겁니다. 그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게 많죠. 뭐 수학자였기 때문에 뭐 수학 법칙도 많이 기록에 남겼고, 그리고 뭐 유레카 했던 그 금과 은의 비중을 가지고 차이를 알아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들 아시죠? 유레카 했던 거, 나선 양수기, 물을 퍼내는, 이거 원래는 이집트에도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아르키메데스가 개선을 했다 그러는 거고요. 또 로마군이 시라큐스에 쳐들어왔을 때 로마 함선 공격용 거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거울이 여기 그림에 보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로마 함선에 딱 비춰서 로마 함선이 불이 나도록 이제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로마의 공격을 저지했었던 역할을 했는데, 로마 병사들이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죠. 결국은 로마가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함락을 하고 그 병사들의 손에 아르키메데스는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칠리아를 포함한 서부 지중해를 로마가 차지하게 되고 특히 해상권을 로마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원래 이 해상에 능력이 없었는데 어쨌든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것을 잘 배웁니다. 그리고 응용을 해가지고 자신들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그런 게 이제 탁월하게 드러났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 유명한 인물이 한니발이라는 사람이죠. 유럽의 인물 중에서 손꼽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한니발은 로마의 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한니발을 유럽 사람들 좋아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 한니발은 흔히 카르타고 사람인데 카르타고 출신이 아니에요. 카르타고에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에스파냐에서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쨌든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가 이 카르타고가 해상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뭐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여기서 식민지 개척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은광이 개발되고 하는 바람에 이쪽이 꽤 괜찮은 땅이 되었죠. 그래서 식민지 경영을 착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도시를 만들죠. 오늘날의 카르타헤나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스페인에. 원래 카르타고 누오바, 신카르타고였는데 이곳을 신도시도 만들고 이곳을 경영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 아들인 이제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이대로 로마한테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로마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령관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한니발 바르카.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기의 롤모델로 삼은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드로스, 두 번째가 한니발, 세 번째가 카이사르. 나보다 위대한 자는 이 3명밖에 없다. 되게 자신감 충만했던 나폴레옹이었죠. 사실 이 3명이 대단한 전략가였던 게 틀림없죠. 한니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에스파니아를 영위하는 사령관이었는데, 물론 에스파니아가 꽤 괜찮은 땅이긴 해도 은광이 나오니까 제해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쳐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육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다로 갈 수는 없고 육지를 통해서 로마를 갑니다. 그리고 한니발의 계산은 또 뭐였냐면 그냥 자기 군대만 가가지고 로마에 이길 수 없고 분명히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로마의 동맹시들이 자기가 가서 로마를 쳐부수면 자기 편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이탈리아 바다 남쪽을 자기 땅으로 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진시황의 9년제처럼 막 그 무슨 관료들을 보내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맹시 형태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니발의 생각은 뭐 꼭 틀리진 않았었죠. 결국은 자기 군사들 한 2, 3만에다가 각 지역에서 여러 군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알프스를 넘습니다.
그때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갔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아마 아프리카에 있었던 코끼리 부대를 에스파냐까지 데리고 갔고 거기서 한 20여 마리 정도를 알프스로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프스가 뭐 그렇게 만만한 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프스를 넘는 사이에 코끼리는 대부분 죽고 알프스로 내려와서 크게 전쟁을 3번 벌였습니다. 로마군과. 트레비에라는 곳에서 기원전 218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근처에 있는 트레시멘의 호숫가에서 2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깐나에라고 하는 곳에서 3번째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전투에서 모두 한니발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문 근처까지 갔지만 결국은 최종 승리는 거두지 못하죠. 그리고 한니발의 계산착오가 뭐였냐면 동맹시들이 자기가 로마를 격파하면 자기 편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패권자가 전쟁에 지면 거기 패권자를 따르는 많은 도시들이 이쪽 더 센 패권자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노렸는데 생각보다 로마시가 동맹시들을 함께하는 그런 체제가 굳건해가지고 그게 계획이 좀 틀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15년 동안을 보냅니다. 결국 로마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최종적으로는 패배를 하게 되죠. 트레비아 전투, 그래서 트라시메네 호수 전투, 그 다음에 칸나이 전투가 유명한데 그 중에서 칸나이 전투가 가장 유명한 전투로 알려져 있죠. 로마군이 한 7만 명이 싸우는데 한 6만 명 이상이 몰살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의 전투는요, 이렇게 몰살한 경우가 드뭅니다. 뭐 반만 죽어도 굉장히 큰 살상이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싸움이 흐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니발의 군대가 로마군을 그렇게 강력했던, 아까 혁신 얘기했잖아요. 방패, 뭐 글라우디우스, 그다음에 필름이라고 이런 혁신했던 로마군을 어떻게 칸나에서 한니발은 이길 수 있었나? 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요. 칸나의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강력했던 로마군을 한니발의 카르타고군이 이길 수 있었던 키는 뭐였냐면 바로 기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림 보면 빨간색 로마군이 있죠. 그 다음에 한니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로마군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죠. 특히 그 로마군 하면 그 집단 보병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세 줄로 싹 선 집단 보병들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런 형태로 있죠. 그리고 이 집단 보병의 가장 큰 약점은 어디냐면 좌우 측면 그리고 후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우 측면에는 누가 있냐면 기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군에도 기병이 있고 한니발군에도 분명히 기병이 있죠. 근데 이 기병의 숫자를 보면 이 한니발군의 기병이 훨씬 더 많았고 훨씬 더 강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말을 그냥 탔어요. 아마 안장 정도는 있었을 텐데 등자 같은 게 없었어요. 이 말을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을 쏘거나 창을 휘두르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잘 된 사람들만이 말을 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병이 조금만 약해도 승패가 확 갈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보면 한니발군은 일단 이렇게 후퇴를 한 다음에 반달형으로 에워싸죠. 그리고 문제는 한니발의 기병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군의 기병을 쫓아내고 이 로마군의 뒤에서 에워싸게 됐던 거죠. 그래서 로마군은 더 적은 숫자의 한니발군에 포위돼 가지고 거의 7만 명 중에 6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전투가 자마 전투예요. 자, 15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제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한니발이 본국 그 카르타고가 위험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로마군과 맞섰던 전투가 자마 전투예요. 이쪽 로마군의 사명가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었고 이쪽 카르타군의 사령관은 당연히 한니발이었겠죠. 그래서 왼쪽 위에 그림에 보면 빨간색 로마군이 있었고 파란색 카르타군이 있어요. 이 군대 숫자는 비슷해요. 근데 카르타군에 누가 있냐면 코끼리 부대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니까 코끼리 부대가 딱 있어요. 근데 저 코끼리 부대가 오면 이 말들이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군은
저 카르타고군의 코끼리 부대에 대한 대처법이 있었어요. 자,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로마군은 사이사이를 딱 베어가지고 코끼리 부대를 통과시켰어요. 통과. 코끼리 부대랑 1대1로 싸우지 않고 바로 이 코끼리 부대가 무슨 탱크가 돼가지고 한번 가속도를 받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군이 싹 가운데를 싹 베어가지고 통과시키니까 코끼리는 저를 가버렸고,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 싸우냐면 결국은 기병대끼리의 어떤 전투에서 결과가 났던 거죠. 여기도 보면 로마군은 기병대 숫자가 적지 않아요. 훨씬 더 한니발군보다 하나 더 많죠. 로마군은 박스가 3개고 한니발군은 2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군의 기병대가 한니발군보다 더 우세했던 겁니다. 그래서 좌측 아래 내려고 보면 이 로마 기병대가 한니발 기병대를 쫓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기병대가 한니발군의 또 뒤를 치죠. 그 칸나의 전투의 재현인 거죠. 단 상대만 바뀌었던 겁니다. 승패가 바뀌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 기병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누미디아 기병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카르타고 뒤편에 있었던 오늘날 뭐 튀니지나 알제, 리비아 이쪽에 사막지에 살던 그 베르베르인, 이 사람들이 옛날에 누미디아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의 기병이 워낙 강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은 이 누미디아 기병을 데리고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서 칸나의 전투에 이겼던 거고, 그런데 이 자마 전투에서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그 누미디아 사람들을 다시 구워 삶아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기병이 한니발 기병보다 더 강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한니발은 자마 전투에서 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로마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술이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는데요. 파비안 전술이라는 겁니다.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고 3번의 전쟁을 했죠. 칸나의 전투까지 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집니다. 자, 그런데 한니발이 마지막 로마의 최종 목을 따지 못한 거예요. 한니발하고 붙어가지고는 1대1로 붙은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한니발을 계속 괴롭혀야 한다. 이렇게 지구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였습니다. 저렇게 강력한 기병대를 가진 한니발과 싸워서 우리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우리는 그냥 싸우고 도망가고 싸우고 도망가는 이런 지구전을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외쳤습니다. 그게 바로 파비안 전술입니다. 이 파비우스는 계속 지연 전술을 해가지고 결국 한니발의 힘을 빼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거죠. 파비우스라는 사람이 집정관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원래 집정관 임기가 1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의 뭐 한 4년 동안 계속 집정관을 했었고, 결국은 그가 내세운 전술이 승리를 거두니까 원로원에서도 지지를 했던 거죠. 기원전 211년이 되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히스파니아 보내요. 히스파니아는 누가 있었냐면 그 한니발의 동생이 히스파니아를 대신 다스리고 있었어요. 스키피오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공략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스키피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칸나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7만 명 중에서 6만 명이 죽고 1만 명이 도망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키피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한니발의 본거지를 때려잡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원전 204년에 스키피오가 다시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 카르타고가 가서 뭔가 카르타 본국을 치려고 하니까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저 본국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202년에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패하게 되고 카르타고는 로마한테 패권을 넘겨주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파비안 전술 또는 파비아누스의 전술은 뭐냐면 적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때 1대1로 정면 공격을 하기보다는 지구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어떤 기본적인 문화하고는 잘 맞진 않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어떤 형태를 갖고 싸움을 하느냐 그걸 잘 보고 내 나름대로 전술을 세운다고 해서 이 파비우스가 그렇게 가지고 결국 한니발을 이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스키피오가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을 물리치게 되었던 겁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이름이 생긴 것도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는 뭐였냐면 그 지역을 정벌한 사람을 그 지역 땅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예롭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된 겁니다. 아프리카를 정복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가면 게르마니쿠스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게르마니쿠스는 게르마니아를 정복한 사람. 그래서 게르마니쿠스가 된 거고, 이 한니발을 이긴 아프리카누스는 아프리카를 정복한 스키피오 뭐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니발은 2차 포에니 전쟁에 지게 되고 그때도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지불하고 카르타고는 도시국가로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3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로마가 이 카르타고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네 아예 식민지 경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예 집정관 끝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속주로 다스리는 이런 체제가 되고, 결국 이 1차, 2차,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쥐게 되는 아주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